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그린 뉴딜 핫라인이니까. 그린 뉴딜 핫라인. 안녕하세요. 기후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알려드립니다. 그린 뉴딜 핫라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녹음 이후로 완전 완연한 봄이 됐는데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양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벚꽃이 이제 지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5월을 맞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있는 장다울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벚꽃이 진다고 하셔가지고 요즘 또 철쭉이 피고 있습니다. 이제 따뜻하고 이제 마음도 많이 이제 차오르는 것 같고 올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요번에 저희 지난 방송을 듣고 아쉽게도 좀 댓글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팟캐스트를 이미 한지 몇 년이 됐는데 초창기부터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뭐 이름 불러드리면 이제 마스터 인내님이랑 생애님, 구골플렉스님 이렇게 초창기부터 좀 함께 해주신 분들인데 사실 한번 좀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좀 공개 방송을 좀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를 못 만들게 됐습니다. 또 이제 근데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됐죠? 좀 주변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울쌤, 연호쌤 뭐 아무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하나 들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열심히 했던 동아리가 풍물 동아리인데 사물놀이 하는 거거든요. 사물놀이 동아리는 후배를 받아서 악기 연습을 가르치고 옷 입는 것도 알려주고 밖에서 같이 악기를 연습해야지 동아리가 유지가 되는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후배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동아리 들어와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신입생 환영했던 후배가 이제 벌써 4학년인 거예요. 취업해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취업자니까 후배를 받고 뭐 키울 수가 없으니 저희 동아리가 자연사 했거든요. 아 진짜요? 30년 넘은 동아리인데 아. 이번에 자연사 하게 돼서 동아리 방을 폐쇄를 한다고 그 안에 있는 동아리 역대 앨범들의 87학번부터 사진이 쭉 있는데 네. 이걸 버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전체 스캔을 한 2,000장 되는 걸 떠서 선배들한테 이제 나눠주려고 제가 그 코디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제 동아리를 없애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직접 하실 정도로 와 그렇습니다. 또 저희 또 방송은 없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코로나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까 네. 윤탁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좀 이제 진정이 되면 그 저희 애청해주시는 분들 모시고 방송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구골플렉스님께서 또 이제 저희 애청자신데 다른 팟캐스트 에피소드 들으시고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새로운 마음으로 지구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또 지구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린피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그린피스가 새로운 정부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다울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4학년 되면은 동아리랑 인연이 끊기잖아요. 취업하려고. 근데 이제 장다울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좀 아쉬운 게 풍물패 이 후배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보고서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하고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와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고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구의 날 특집 그린에데일 핫라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이게 52번째 지구의 날을 좀 맞았다고 해요. 우리 그린피스보다 한 살 형이네요. 지구의 날이. 아 그러네요. 저희가 1971년에 시작했으니까. 예. 지구의 날이 뭔지 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구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 보호자들이 제정한
자연 보호자들이라는 단어가 우리도 자연 보호자들인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자연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좀 갖고 있지 않나요? 아닌가? 이건 교육에 의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자연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쵸. 파괴되어가는 자연에 대한 안타까움 네. 같은 거는 많이 느끼니까요. 음. 자연 보호자니까 뭔가 이렇게 엘프처럼 옷 입고 막 숲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같은 느낌인데. 네. 그 누구나 자연 보호자인데 그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의 날 주로 좀 소등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지구의 날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환경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대학로라든가 음. 아니면 넓은 광장 같은 데서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요. 맞아요. 소등 행사는 몇 년 전인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그린피스와 함께 글로벌한 환경단체죠. 보통 WWF라고 하는 세계 자연기금이라는 곳에서 얼스데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1시간 정도 불을 끄면은 이제 화석연료 사용도 줄이고 우리가 네.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WWF에서 퍼뜨린 행사인데 상당히 성공을 했죠. 사실은 그 WWF가 만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 그 그래요? 하버드 무슨 어. 대학생이 만든 건데 예, 그거 사실 어스데이가 지구의 날 영어로 하면 어스데이예요. 아 그리고 어스데이 WWF 행사는 얼스 아워라고 하죠. 맞아요. 그 생각하는 거. 또 소등 행사하면서 또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면은 또 잔잔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 52년 이번째 지구의 날을 맞았는데 그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과거에는 뭐 수질오염이나 뭐 해양 오염, 뭐 숲을 지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았죠.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약간 거품 같은 게 막 끊임없이 내려오는 물 같은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낙동강 페놀 네. 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유명했죠. 그리고 냉장고 뭐 프레온가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맞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오존층 사실 그거는 몬트리올 오정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환경 문제 중에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에 해결한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해결된 상황이고, 근데 현재는 누군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단연코 기후 위기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로 분류하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심각한 위기인 거죠. 이게 단순히 깨끗한 물이나 깨끗한 공기, 깨끗한 자연을 즐기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대로 제대로 대응 못하면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위기여서요. 그린피스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무소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멸종을 막는 게 저희의 최우선순위로 지금 지정돼 있죠. 근데 그린피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최근 그 위기 관련 리포트를 냈어요. 2022년에. 그래서 이제 뭐 싱가포르 대 옥스퍼드 대 뭐 펜실베니아 대 같이 이제 참여해서 SK 그룹이 뭐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한 이런 리포트인데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했을 때 앞으로 2년간 그러니까 2024년까지죠. 이제 중대한 위협이 될 게 뭐가 있냐? 1위가 단연코 뭐 익스트림 웨더, 이상한 날씨, 그죠? 기후 변화로 인한. 왜 이게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실은 불어난 홍수로 막 돌아가신 분들 많고 그랬었어요, 그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 뭐 산불, 가뭄, 태풍, 폭우, 뭐 허리케인, 뭐 다양한 이상 기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이런 이상 기후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런 이상 기후들의 빈도 그리고 강도가 증가하는 거죠. 즉 예전보다 더 자주, 더 훨씬 심한 이상 기후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위협이 될 게 뭐라고 했더니 이제 생계와 관련된 문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생계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워진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가 이상적인 게 Climate Action Failure. 그래가지고 그린피스가 하는 그 비폭력 직접 행동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액션이라고 하는데 너무 고급 전문가요? 그런 게 실패하는 건가?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네, 기후 행동 실패, 즉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게 앞으로 2년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위험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대답한 거죠. 그래서 2년 안에 굉장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아주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지구의 날 특집으로 또 저희 방송에 유입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올 쌤한테 딱 5분만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한번 5분도 너무 긴 것 같지만 짧게 해주십시오. 한번 설명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기후위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 2시간 강의를 하고 왔고 네. 2시간 강의를 5분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구에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와서 일부는 지구에 흡수가 되고 일부는 반사가 돼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데, 그 반사되는 태양 에너지를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라는 온실기체들이 잡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지구의 온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하에서 인류가 문명을 번성을 시켰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땅에서 끄집어내서 태우다 보니까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예전에보다 많아지면서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잡아주게 되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게 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인류 문명이 번성할 수 있었던 지구가 가진 안정적인 기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지금 1도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극지방이라든가 적도지방에는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중위도 지방은 지금 평균 기온이 2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평균 기온이 2도 올랐다는 얘기는 정말 기온이 높은 폭염일 같은 때는 평균 기온이 훨씬 더 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인류가 살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 기후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세기 말까지 이미 1도 올라버린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이번 세기 말 2100년까지 1.5도, 즉 지금까지 1도 올랐으니까 추가적인 0.5도 상승으로만 막아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게 과학적인 결론이고요. 이번 세기 말까지 1.5도로 막으려고 하면은 2050년에는 더 이상 우리가 공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더 이상 추가하면 안 되는 탄소 중립에 이뤄야 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게 전 세계 과학자들의 결론이고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를 한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를 타는 데 있어서, 산업에서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건물에서 냉난방을 하는데, 환기하는데, 조명하는데, 취사하는데 들어가는 화석연료들,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들의 사용을 반년 내로 절반으로 줄이고 50년까지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심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1도, 2도 하니까 그 느낌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1도, 2도에 이제 식물들이 안 자라고, 그죠? 먹을 게 사라지고 심각한 상황이 계속 오는데, 이게 지난 그 정부에서 이제 그린피스도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 지난 정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얼마 뒤면은 이제 떠나시는데,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어땠는지 연호 쌤한테 5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내세웠던 게 사실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달에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사실 그때 한국판 그린 뉴딜일 줄 알았는데 막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뭐 디지털 뉴딜도 들어오고 막 그러지 맞아요. 않았어요? 어땠나? 네, 디지털 뉴딜, 네. 그린 뉴딜, 뭐 휴먼 뉴딜 이렇게 해서 세 축이 있었어요. 네. 와, 진짜 잘 사람들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저희 그때 진짜 너무 아쉬워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팟캐스트 이름도 그린 뉴딜이라고 했는데, 그죠? 네, 그 내용은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미디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그때는 뭐 여당 야당 뭐 싸우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뭐 이게 엄청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기후 문제 심각하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최우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사실 선언이었기 때문에 잘했네요. 예.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죠. 그리고 10월 달에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때 탄소 중립 선언한다고 했을 때 좀 우리나라가 약간 좀 아쉬운 게 막 그때 일본, 중국보다 좀 늦게 했나 그랬을 거예요. 좀 간발의 차이로. 그죠? 네, 일본 다음에 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어차피 할 거였으면 좀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중국이랑 일본 다음에 해서 약간 모양이 좀 빠졌죠. 예, 그래도 뭐 뒤늦게라도 한 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네. 정부에서 탄소 중립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 민관 협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룰 건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어떻게 감축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논의하기 위해서 요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고요. 왜 그린피스 사람도 좀 들어갔습니까? 저희는 다울쌤이 초대를 받으셨었죠? 얘기가 살짝은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부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어서 독립성을 위해서 맞아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쿨하게 거절. 네, 그다음에 그리고 작년 11월 말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컵 26이라고 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NDC를 제출하게 됐었죠. NDC가 뭡니까? NDC는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떤 특정 연도를 맞춰서 보통은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가장 많이 배출했던 연도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몇 %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NDC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NDC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낸 거죠. 약속하고 12월 달에 유엔 사무국에 제출을 공식적으로 했죠. 약속이 좀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약간 국뽕에 취해도 될 만큼 뭐 좀 괜찮은 수치를 냈는지. 우리나라는 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 뭐 네. 여러 국제 기구에서 권고하는 거는 50% 이상 감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국제적인 기준에 있어서도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이 40%도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40%가 아니었죠. 꼼수가 있는 40%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방송을 했었는데 요즘 유행했던 그 바이러스의 약간 후유증인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국제사회까지 이제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약속한 거네요. 근데 그 수치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울쌤 그때 수치가 어떤 점에서 좀 아쉬웠다고 얘기를 해주셨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한 50%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국가예요. 왜냐하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도 크고 그다음 선진국에다가 지금도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공정한 책임은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 50%는 줄이니까 50%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그린피스의 요구였는데 40%라고 발표했지만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해외에서 줄이겠다고 하는 거를 빼고 계획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기준 연도 대비 목표 연도까지 얼마 줄이겠다고 해야 되는데 양쪽의 지표를 다르게 썼어요. 기준 연도는 총 배출량, 목표 연도는 순 배출량.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내 월급이 100% 늘었다고 하는데 비교할 때 3년 전 월급은 세전으로 3년 후 월급은 세후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공정한 비교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세전으로 비교하든가 똑같이 세후로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꼼수를 부리면서 30%로 맞춘 거죠. 그래서 지난 그 정부에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목표를 잡아놨는데 이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또 새로운 정부 출범하실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 방송 녹음하시는 분 중에서 그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사람들과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 지난주에 인수위에서 먼저 탄소 중립 방향을 밝히면서 조만간 그린피스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듣겠다고 기자회견 때 밝혔고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게 될 차기 정부가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2030년까지 정말 너무 중요한데 그중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를 담당하는 정부라서 그린피스도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잘 하는 것을 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부나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너무 중요한 시기에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린피스는 당연히 뭐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고 인수위에서도 담당하시는 분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저희 혼자 간 건 아니고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 있는 단체들과 함께 가서 지금 인수위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랑 저희 시민사회 전문가분들이랑 한 3시간 정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교환을 했고요. 그 전에 그린피스는 이미 서면으로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여러 가지 기후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는 제안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안서를 이렇게 또 열심히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담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일단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로 하고 있는 1.5도 목표, 그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야 되죠.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게 지금 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부족한 목표지만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 이것을 새 정부에서도 이어받아서 지켰으면 좋겠다는 일단 원론적인 그리고 총론적인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거 안 지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그 새 정부에서? 예비 후보 시절에 지금 2030년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피스가 부족하다고 보는 40% 목표가 좀 너무 높다, 경제에 부담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나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로 당선이 되고 나서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밝힌 공약집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은 지키겠다. 그리고 최근에도 언론에 여러 번 2050년 탄소 중립과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소위 말하는 NDC라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준수하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일단 두 가지 큰 틀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줄이자고 그 보고했던 분은 인수위에 다시 들어가셨을지 아닐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 약속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에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약속한 목표는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여야가 같이 만들어 놓은 탄소중립 기본법, 이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도별로, 부문별로, 산업 부분, 수송 부분, 건물 부분, 폐기물 부분, 이런 부문별 목표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새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새 정부에서 부문별, 연도별 목표를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를 환경위기로만 바라보지만 기후위기가 환경위기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그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경제위기라는 측면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연호쌤께서 잘 아시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윤탁쌤께서도 말씀하셨던 세계경제포럼, 여기서도 보고서를 올해 냈었어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라고. 여기서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가장 이게 심각한 위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실패했을 때 세계 GDP의 18% 손실이 발생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GDP가 뭐 그 18% 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면. 근데 이제 갑자기 아까 세전 세호 말씀하셨는데 그 갑자기 이제 100만 원 벌다가 82만 원 벌면 안 좋죠. 그 개인으로 봐도 힘든데 국가 차원에서 GDP가 18%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의 경제적 타격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여러 기관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고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린피스가 내는 목소리가 아닌데 저희가 이런 그 연구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딜로이트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여기도 세계적인 그 회계 펌이고요. 회계법인인데 여기에서도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하지 않으면 2070년까지 경제적인 피해가 935조 달한다, 1000조 가까이 이를 거다라고 경고하고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네 진짜로. 네. 그리고 블랙록이라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2020년부터 그쵸. 세계 각국의 CEO들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오고 있어요. 지금 3년째 보내면서 기후 리스크가 투자 리스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후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돈을 다 빼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날렸거든요. 올해 초에 그 블랙록 회장인 레리 핑크 회장이 올해 보낸 서신 내용 중에서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지난 2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하지 않으면 투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 계속 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는 게 이념적으로 뭐 치우쳐 있거나 무슨 내가 뭐 진보주의자거나 아니면 환경을 좀 더 생각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투자 운용사의 입장에서 장기간 회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기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거다라는 거를 올해 많이 강조해 놨더라고요. 그죠. 이게 그 본인이 얼마나 그 투자에 거의 정점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 내가 이거 뭐 그런 게 아니고 내 계산기 다 두들겨 봤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못 믿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투자자분들 중에. 그죠? 또 그런 생각이 또 맞습니다.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또 이제 그 새 정부에다 또 전달하셨나요? 작년에도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제 소식이 엄청 대문자만하게 났었죠. 그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뭐죠?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이외의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네. 이걸 수입해 올 때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을 많이 했다면 그에 합당한 탄소 가격을 지불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줄여놨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 많이 줄이지 않으면서 만든 제품 가지고 유럽에다가 싸게 팔면 자기네 회사들이 손해를 보니까 유럽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회사들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제품을 생산해서 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관세를 때려버리겠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이었는데 최근에 1년 더 앞당겨서 2025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면서 만든 직접 배출하던 그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전기를 조달해서 쓸 때 그 전기가 만약에 석탄이나 가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내뿜는 그런 에너지원을 썼다면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배출한 온실가스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지금 논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뭐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석유화학 산업, 이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유럽에 수출을 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전기를 쓰지 않으면 이제 엄청난 관세를 때려 맞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수출 위주의 국가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큰일이네요. 수출 줄어들고 그 기업들 손해 보고, 그러니까 일자리 줄어들고 우리나라 경제 피해 보고 악순환이 쭉 되는 거죠. 이게 막 진짜 대기업 같은 거는 대기업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협력 업체 이런 데가 또 많잖아요.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 IMF에서도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원 소비 중에서 차지하는 게 5.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국 대비 매우 낮아서 나중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때도 이슈가 됐었던 아리백이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 쓰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금 360개가 넘었는데요. 이미 100%를 찍은 회사들이 60개가 넘었고요. 이 회사들의 평균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비중 평균이 지금 45%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아직 10%가 안 되는데 전 세계 대기업들이 훨씬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100% 재생에너지 전기 쓰고 있는데 자신한테 애플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 쓰면은 결국에는 자기네 제품을 생산하면서 또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부품 업체들이 납품할 때도 재생에너지 100%를 써서 납품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그걸 2030년까지 100%를 맞추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제철,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이 다 그 애플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며칠 전에 재밌는 기사가 나온 게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이 2030년까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를 포함한 협력사들의 100%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기로 LG 디스플레이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기사에 나온 게 LG 디스플레이 전체 매출 중에 40%가 애플에 납품하는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LG 디스플레이는 매출의 40%가 날아가는 거죠. 와.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에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기업 중에 하나고 온실가스 배출도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매출이 절반이 날아가는 거죠.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진짜로. 네,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한 기업이 매출이 절반에서 날아가 버리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니시는 분들 일자리도 그렇고 주주들의 불만이며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변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부터 빨리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주식 가진 분들도 LG 디스플레이에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이 흐름에 맞춰서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기업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내면서 또 마지막으로 강조한 분야 중에 하나가 수송 분야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2035년부터 더 이상 휘발유나 경유차를 한국에서 못 팔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차를 한 15년 타니까 2050년 되면은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차를 신규로 팔지 않기 시작하면 중고는 거래가 되고 이미 산 사람들은 한 15년 타면서 2050년이 되면은 더 이상 휘발유차나 경유차가 이제 밖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서 수송 부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우리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 공약을 윤석열 후보께서 2035년으로 공약을 했어요. 그린피스 요구는 2030년이긴 하나 일단 2035년이라고 약속한 그 공약부터 지키라고 이제 제안서에 요구를 했고요. 인수위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윤 당선인이 2027년까지 이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2035년에 그 등록한다는 법제화를 미리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정부가 시그널을 줘야죠. 이게 너무나 큰 결정이기 때문에 한 10년, 15년 정도부터 시그널을 확실히 보내줘야 자동차 산업도 거기에 대비해서 장기 생산 계획도 바꾸고 전환 계획도 세우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4천만 원짜리 정보예요. 이게 지금 디젤차, 휘발유차 지금 세일한다고 사셨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내연기관차는 규제가 심해질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타면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생각 못하는 세금들이 붙을 가능성도 크니까 이제는 차를 소유하지 않는 시대로도 가고 있어서 뭐 공유차량이나 다양한 방법들도 있지만 꼭 차를 소유할 상황이라고 하시면 전기차를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 새로운 정부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 전 정권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막 청년 일자리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뭐 우리가 좀 일자리랑 그 기후위기 대응이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근데 기후위기가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앞서서 소개드렸던 그런 암울한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그린피스에서도 해외 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낸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8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발생될 수 있다. 새롭게 창출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링크드인이 뭔가요? 그 많은 분들 페이스북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되게 사적인 네, 인적 사항들 적어놓고 네. 내가 아는 사람들 친목을 위주로 하는 그쵸. 소셜 네트워크죠. 카카오톡 약간 비슷한 그런 서비스인데 네. 링크드인은 좀 본인의 어떤 커리어, 본인의 스펙을 좀 많이 작성을 해서 여기서 구인구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현호쌤 링크드인 하십니까? 제가 사실 그전엔 하지 않다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진짜요? 이직 혹시 생각하신 거 아닌가? 저희 뭐 댓글에 대통령 준비하시라는 막 그런 댓글 달렸었는데 저 한 네네네. 6, 7년 전에 가입했다가 적극적으로 안 하다가 한 2, 3년 전쯤에 한번 네, 프로필을 네. 업데이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마침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이런 거 피면서 이 기후 에너지 분야가 많이 커질 때였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링크드인 통해서 헤드헌팅 회사에서 뭐 재생에너지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관련된 포지션 관련해서 연락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린피스 계속 있으신 거죠? 아, 저는 그린피스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링크드인에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내부 인사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직장인데요. 그래서 링크드인이 뭐라고 네. 그랬습니까? 여기가 전 세계 회원 거의 8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곳인데 여기서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 그린 스킬 리포트라고 뭐 번역해 보자면 전 세계 녹색 기술 관련 보고서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녹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지, 채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별로 분야별로 트렌드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세대가 녹색 일자리에 많이 합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한 보고서거든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또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이런 보고서 볼만해요. 우리의 이거 뭐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걱정 될 수도 있어요.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좀 프라미싱 합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재밌는 그 연구 결과들이 좀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난 5년간, 지난 2016년 이래로 이 녹색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매년 8%씩 계속 커져 왔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공급은 6%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훨씬 많은데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녹색 기술이라는 게 뭡니까? 저 지금이라도 배우기 시작하면은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애들 대학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거 배우면 되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현기증 날 것 같거든요. 녹색 일자리라고 하면 네. 태양광 패널이나 뭐 네. 풍력 그 터빈을 수리하고 이런 것들만 상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이 녹색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농업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패션 분야에서도 요즘은 지속 가능한 패션이 또 대세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물도 좀 적게 쓰고 그런 거. 네, 맞아요. 플라스틱도 네. 재활용하고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금융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 여행 분야 우리가 뭐 공정 여행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저 그 기억나는 게 요즘 그 코로나 좀 잠잠하면서 이제 지금 맞아요. 출국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업무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탄소 배출 때문에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근데 티켓 보면은 요즘 티켓 알려줘요. 이 티켓을 쓰면은 다른 티켓 대비 탄소 배출을 몇 %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책정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타면은 탄소 배출 좀 덜해? 그럼 요걸 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놨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에 이 녹색 일자리의 취업률이 전체 일자리 취업률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빠르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녹색 기술이 전문직이 되는 거네요, 이제 진짜. 뭐 전문직 분야들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꼭 이야기하는 뭔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 녹색 트렌드라든지 지식을 습득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니, 링크드인은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구직 사이트들, 우리나라가 링크드인 국내 취업에는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국내 취업의 대표적인 사이트들은 왜 이런 걸 안 하죠? 네, 잡코리아 사람인 들어가서 이런 보고서가 있나 봤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광고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하여튼 새로운 정부에 이런 걸 계속 어필을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 이런 걸 활성화하고 싶어도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대학에서 그리고 이런 학위 프로그램들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야 기업들도 이제 수요가 생기면은 그런 인재들을 찾아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그래서 새로운 정부 인수위에 일자리 창출 위해서라도 내연기관 등록도 좀 중단도 좀 빨리 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또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게 그 이번 당선인 분의 환경 공약에서 원전을 조금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또 그린피스가 좀 의견을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만나는 자리에서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너무 느리고 네. 너무 위험하고 너무 비싸고 그리고 주민 수용성도 낮고 그다음에 앞으로 주력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와의 공존도 많이 어려워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저희 입장은 분명히 했으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그보다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이 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서로의 시간을 위해서 그렇죠. 좋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네. 명확하게 그린피스는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다시 늘리고 수명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또 소개팅 한 번 했다고 또 결혼까지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주 만나가면서 꾸준히 또 설득을 하면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 5년을 또 책임질 정부기 때문에 우리도 그린피스도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부로 남았으면 하길 바랍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 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취임하시게 되면은 이제 국제사회 이런 행사 같은 데도 기후위기 행사 같은 데도 참여하실 텐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당부 얘기를 좀 포함하셨다고. 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해외 미팅 가면은 외국 정상들이 계속 기후위기 얘기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었나라고 느꼈다라고 그 후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앞으로 G7에 초청이 되는 국가 중에 국가의 수반으로서 세계 10대 경제국을 이끄는 수반으로서 중요한 국제 회의들에 참석하고 정상회의에 참석하실 텐데 그만큼 참석하면 할수록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는 거를 앞으로 더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또 계기로 작용되기를 바라고요. 그린피스도 이제 대표적인 국제 환경단체로서 한국의 리더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그런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지금 지구의 날 특집으로 해서 저희가 그린피스가 그 지금 새로운 정부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좀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또 틈틈이 다울쌤께서 좀 전해주실 거죠? 네, 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종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도록 하고요. 또 이제 아까 소개팅 말씀드렸지만 또 애프터와 애프터가 이제 거듭되면서 또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또 요즘 대학 시절 그립나 봐요. 네, 아무튼 네, 좀 어려움이 약간 묻어나는 아니죠? 다울쌤 잘 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봐야죠. 어떻게 네. 나올지.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런 얘기 한번 좀 다뤄봤는데요. 지구의 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실제로 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잘 실행만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또 강조의 말씀 또 드리고 싶고 오늘 좀 전하는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좀 녹음 어떠셨나요, 두 분?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한 만큼 이런 녹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녹색 기술들이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갖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교육받고 숙련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산업 그리고 경제계에 이런 시그널을 줘서 이런 인력들이 지구를 지키는 이런 기술들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정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싶습니다. 네, 다울쌤은 또 이제 직접 이제 얘기도 하시고 지금 정부랑 해보시니까 또 생각이 또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어떠십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문재인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은 또 더 부족했던 거를 더 개선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진 인식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적인 정권이 있으면은 경제 정책보다는 뭐 복지 정책이나 노동 정책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 정책을 더 신경을 많이 쓴다. 사실 그렇게 꼭 맞진 않는데 그런 인식이 있는데 경제 정책 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펼치는 데 있어서 보수 정부가 오히려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도 봐요. 예를 들면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하면서 규제책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정권이 규제책을 강화를 하면은 이거는 반기업적인 정책이다라고 하지만 보수당 정권이 기업 정책을 강화하면은 뭐 기업에서의 반발이 조금 덜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정말로 기후위기 대응은 경제 위기 대응이기도 해서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잡았고 윤석열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갈 거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도 지키면서 실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올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기대 이상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진짜 중요한 시간이 1분 1초씩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도 뭐 이제 동학 개미 운동 같은 게 있었는데 또 저희 이게 진짜 정말 그 아까 다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주주부터 시민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직접 이제 정부에다 요청도 하실 수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분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가 이 심각성을 조금 빨리 알 수 있고 빨리 행동할 수 있도록 또 그린피스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녹음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호쌤, 다우쌤 오늘 또 좋은 내용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